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1시 45분을 가리키네요. 오늘 10시 반에 CPI 미국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산에 일정이 있었고 기차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허겁지겁 집에 왔고 기차 안에서 업데이트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분석을 해드리는데 좀 늦게나마 즉시 분석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뭐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경기 판단하는데 충분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즉시 분석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기대는 헤드라인 물가가 그래도 한 2.9%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그 기대를 훨씬 밑도는, 그러니까 소위 3.1%에 한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대했었는데 그 숫자를 못 본 거예요. 오히려 3.1%로 기대보다 훨씬 높은 물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원 물가가 또 중요합니다. 3.7%로 시장은 근원 물가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3.9%로 근원 물가가 미동이다라는 모습, 그죠?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힌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린다면 지금 이 물가 발표는 3%대 물가에서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고, 또 시장의 기대보다도 높은 물가였고 근원 물가도 동작이 뭐 멈춰 있는 상태라서 물가가 잘 안 잡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동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는 2%고요. 그 2%에 충족하는 물가에 왔느냐라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될 텐데, 물가 상승률이 나름 정점에서 9.1%에서 3%대로 안착하는 데는 나름 성공했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고, 역시 근원 물가가 2%대 그런 숫자를 볼 가능성은 당장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지표 발표였죠. 그래서 정말 쉽게 물가 안 잡히는구나, 끈적끈적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만든 그런 지표 발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 인상 끝났다는 그 기대가 또 확실히 누그러지는, 시장의 그 기대감이 확실히 꺾이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CPI 물가를 이제 발표할 때마다 제가 기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여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기여도가 마치 레고 블록 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뭐 블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하나 쌓고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상자를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뭐 이런 것을 쌓아요. 뚜껑을 쌓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개의 기여도가, 각각의 기여도를 합친 게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 각각의 기여도가 빠지는지를 봐야 돼. 그렇게 물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한번 물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었을 때가 22년 6월 9.1%를 기록했을 때예요. 이 네 개의 레고 블록을 쌓았을 때 9.1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이후에 23년 들어서 쭉 그 레고 블록 각각의 기여도가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지다가 이제 이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는, 자, 그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작은 뭐 백지장이라도 이 하나를 더 쌓아 올리면 어쨌든 더 물가 상승률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레고 블록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레고 블록이 있었다면 이게 있었다면 하나의 레고 블록은 오히려 이걸 끌어내리는 노력을 하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마이너스 기여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에너지 물가가 말이죠. 지금 자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23년에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2년도 에너지 크라이시스 기억하시죠? 에너지 위기 상황이었고 그때 뭐 10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 유가를 기록했다든가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에너지 물가만 따지면 그때보단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는 근원 상품 물가마저도 마이너스 기여도로 전환됐습니다. 근원 상품 물가조차도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0.4% 수준으로 다 잡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료품 물가, 근원 상품 물가, 에너지 물가 이 세 가지의 기여도는 뭐 충분히 잡혔다. 물가가 거의 잡힌 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근원 서비스라는 이 부문의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 잠깐 정리를 한다면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보는 게 근원 물가고 근원 물가에서 근원 상품 물가와 근원 서비스 물가를 보는 건데 나머지는 다 잡히는 듯 하지만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 기여도가 말이죠. 나름 3.3, 3.2, 3.1로 잡히는 듯 했는데 이번에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다시 3.3%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왜 안 잡힐까요? 바로 임금 상승률이다. 이 말씀은 제가 누차 드렸죠. 임금 상승률과 주거비 문제가 뭐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높은 물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결국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파월은 이런 식으로 물가를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당장 잡히기 어렵겠구나 라는 발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인 분석을 더 들어가 볼게요. 그 밖에 미국 물가 상황을 좀 진단해 보겠는데 지난 그 PCE 데이터 같은 경우는 23년 12월 PCE가 2.6%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물가 그래도 잡히는 모습이구나. 근원 물가도 3.0%까지 떨어져 주면서 그래도 물가 잡히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특히 상반기 내에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들도 드시죠. 그러니까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 물가를 확인하려면 그래도 2% 초반, 2.234 요 정도의 데이터가 발표가 돼야 돼요. 근원 물가가. 근데 그런 데이터가 당장 뭐 2월 안 나왔고 3월, 4월, 5월, 6월에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장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안에는 또 당장 나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제가 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대치는 FRB 뉴욕으로부터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향후 1년 동안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3%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3년을 앞두고는 그래서 3년과 1년 향후 1년 동안 물가가 어떨까? 향후 3년 동안 물가가 어떨까 하는 소위 대중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대치가 어쨌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뭐 꺾여가고는 있지만 그게 크게 2%를 충족하는 수준까지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역시 추계를 해봐도 뭐 3.1에서 2.4로 향후 1년 동안의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고 향후 2년에 대한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2%라는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의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도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를 진단하는 이유는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 행보를 했고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죠?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인데 그 동결하는 구간,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었죠. 왜?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보다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이 구간이죠.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가 크로스되는 구간, 그런 구간에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금리와 기준금리와 물가가 역전되는 구간이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감인 것이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져서 2%에 가깝게 가는 구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는 구간이고 실제 2%에 충족하는 그 구간은 실제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연준 위원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물가 상황을 봤고요. 물론 물가만을 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딱 결정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물가겠지만 물가 이외의 다른 변수도 분명히 고려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변수는 무엇일까? 물가 안정 외에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제가 꾸준히 강조해 드렸죠. 그럼 물가 안정됐는가? 아직은 안정됐다.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안정되진 않았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경기 안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기가 너무나 과하게 불안할까? 이것도 좀 진단을 해봐야겠죠. 네, 본다면 주요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성장률 경로 전망을 보면 24년 4분기까지는 매우 좋았다. 그죠? 뭐 그것은 사실 뭐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들어서 나름의 미국 경제의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뭐 강한 침체는 아니에요.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강한 침체 이런 것은 아니지만 경기 둔화 사이클이 나타나겠다. 소프트 랜딩이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IB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제가 나름의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23년 4분기에 대한 성장률이 서프라이즈가 발생했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24년 구간 동안의 성장률 전망치의 흐름이 이렇다면 이것을 다 각각을 모든 분기별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죠?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한 침체가 오지는 않겠구나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가 너무 과도하게 침체돼서 좀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다른 것들을 보겠습니다. 실업률을 볼게요. 미국 실업률도 그래도 3.5%까지 떨어졌다가 3.8%를 기록하면서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업률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실업률이 3.7로 떨어져서 여전히 3.7%를 유지합니다. 1월에 발표된 그 1월 실업률, 2월에 발표된 1월 실업률조차도 3.7%를 유지합니다. 미국 경기가 당장 침체되는 모습이 아니구나. 뭐 침체되는 그 사이클이 천천히 오겠구나.
노랜딩에 가까운 흐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그 기대가 뒤로 지연되는 거죠. 금리 인하 1월에 할 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꺾이고 3월에 할 거라고 강하게 믿었는데 3월 금리 인하 불가능하겠다. 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러면서 뒤로 미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그러니까 세 가지 고용 지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가 실업률이고 두 번째 고용 지표가 이 non-farm payrolls, 이게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일자리 공급량이 뭐 다시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신규 일자리 공급이 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경기 정말 탄탄하구나. 뭐 당분간 뭐 당장 뭐 1분기, 2분기에 강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겠구나.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FMC 회의 분석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니 당연히 금리 인하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는 임금 상승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에 기여도 분석해드렸죠. 뭐가 제일 안 떨어졌어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졌죠. 근데 그 근원 서비스 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뭘까요? 임금이죠. 국제 유가가 오른다. 뭐 혹은 뭐 식료품 물가가 오른다. 식료품 물가가 오르면 뭐 직접 소비재, 식료품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국제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주유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원자재나 뭐 부품이나 이런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면 그 서비스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인건비라는 거죠.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뭐 교육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이런 여러 유통 서비스업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뭐예요? 비용 구조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사실은 제가 3% 수준까지는 좀 떨어져줘야 3.5% 수준으로 떨어져야 금리 인하 시점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졌다 다시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미국의 어떤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케 만드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간혹 이제 독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 나쁜 거 아닙니까? 고용 침체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거예요. 그 경제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임금 상승률이 올라주고 또 실업률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많은 게 좋은 경제죠. 근데 그렇게 좋은 경제가 지속되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악화시켜야 그래야 물가가 잡히는데 물가가 확실히 안 잡히는구나 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bad is good,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bad is good, 좋은 뉴스다. good is bad,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된다라는 것이 온통 기승전머기 때문에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기다리는 투자자들로서는 오히려 좋은 고용시장 지표가 발표되는 게 배드 뉴스가 된다는 거죠. good is bad가 된다는 거죠. 질문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또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을 보아도 당장 미국 경제가 침체 올까 두려워서 금리를 급하게 서둘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겠네 하는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받습니다. 세 번째 진단할 지표가 뭐예요? 바로 금융 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경기 안정하고 금융 안정하고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경기 안정은 뭐 비유를 하자면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 스트롱해지는 거, 그죠?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해지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그 건강해지는 정도로 보면 아직도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근데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부실 문제를 제가 최근 들어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부실 문제는 이 건강이 쇠약해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건강해지는 거 맞아요. 건강해지지만 혹여나 나한테 어떤 질병이 발생하나? 혹여나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질병이 생기나? 그러면 이제 소위 아무리 이렇게 근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운동 많이 한 사람도 뭐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순간 쓰러질 수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금융 안정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고성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계속 전개된다 하더라도 금융부실에 대한 뭐 마치 암세포와 같은 그런 일은 또 별도로 별개로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말이죠. 그 부분을 좀 그러면 제가 금융부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열어볼게요. 좀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금융 상황을 진단하는데 최근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좋지 못해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23년 3월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있었고 그때 주가가 급격히 무너졌었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좀 회복됐다가 다시 지금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굉장히 강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평균치인데요. 노란색. 평균치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미국 금융 좀 불안하다라는 감정, 특히 중소은행들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이 주식 시장에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구조를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이 익스포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이 대출해준, 그 더 많이 대출해준 익스포저 되어 있는 그런 금융사가 어디일까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뭐 직접 투자자도 있겠고요. 여기 회색. 그리고 뭐 프라이빗한 개인 투자자 같은 것들도 있겠고 가버먼 에이전시도 있고요. 여기 빨간색. 보험사도 있고 그 인터내셔널 뱅크도 있고 내셔널 뱅크도 있고 리저널 뱅크도 있어요. 로컬. 근데 보시는 것처럼 리저널 로컬 뱅크의 비중이 22년 들어서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그죠? 22년 들어서. 그리고 23년 들어서 더 많아지죠. 이 비중이.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한데 그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해 금융을 제공해준 그 주체는 리저널 로컬 뱅크다. 지역 중소은행이다. 그러면 이 중소은행이 부실해지면 그게 또 너무 과하게 부실해져서 그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불러올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시점을 당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세 번째 목표가 뭐니까 금융 안정이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볼게요. 이 CRE가 Commercial Real Estate 상업용 부동산을 뜻합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어떤 은행이 주로 짊어지고 있나, 익스포저 더 되어 있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 all banks 전체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대형 은행들 more than 여기 250 빌리언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은행들은 사실 그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익스포저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뱅킹 시스템의 어떤 비중으로서는 파란색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CRE 익스포저 비율로 보면 노란색과
회색으로 보면 작은 은행일수록 높죠. 그러니까 대형 은행은 괜찮은데 작은 은행일수록 높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회색 그래프가 제일 높잖아요. 작은 은행이. 근데 이 작은 은행의 개수로 봐도 지금 보니까 4,000개입니다. 4,000개의 이 스몰로 뱅크들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뱅킹 시스템의 어셋으로 보면 이 스몰로 뱅크들의 어셋의 비중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미들급 혹은 대형 은행들의 이 뱅킹 시스템을 흔들 만큼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만큼의 그 기여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 대형 은행들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로 인해서 금융부실로도 전이될까? 전이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이되는 것을 들여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은 뭐 끄떡없어 보이고 소형 지역 은행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미국의 금융 불안이나 시스템적 리스크를 불러올 만큼 굉장히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은행들이 쓰러질 여지는 굉장히 많고 그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시스템적 불안을 가져올 만큼의 그만큼의 기여도는 아니다. 그만큼의 기여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 그죠? 근데 그 스몰 뱅크 작은 은행들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시는 것은 특히 이 회색 그래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건 중소은행이고 중소은행이 진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미국 금융 위기를 가져올 만큼은 아니다. 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어, 미국 연준이 굳이 금리를 앞당겨서 인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여러 번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가볍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만 이미 보여드렸던 거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낮아요. 4.8%. 근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8.5%, 20%에 육박합니다. 그 리테일 같은 경우, 소매 상가 같은 경우 10% 나름 높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은 문제가 없는데 오피스나 리테일 같은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의 공실률이 심각하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기 동안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적도 있었고 이렇게 그냥 횡보한 적도 있었지만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처럼 22년 이후의 긴축 사이클처럼 강하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실질 가격이 조정된 적이 사실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해요.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하나 꼽아라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더 노출되어 있는 그 은행은 리저널 앤 로컬 뱅크고 라지 뱅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역시 최근에 이 기타 은행이나 백대 은행 할 것 없이 연체율도 늘어나고 연체액도 쌓이고 있는데 그게 금융부실로 전이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NYCB가 최근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준 그 비중이 뭐 60% 이상 되는 은행들이 이런 은행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해주었으면서 동시에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그런 은행들이 이런 은행들이에요. 이런 은행들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불안해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밸리 내셔널 뱅크업이라든가 여기 또 뱅크 오즈크 같은 경우 썰린 프로스트
Bankers, 뭐 CFR 이런 은행들이 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NYCB뿐만 아니라 NYCB 분석할 때는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대출 기준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대출을 까다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금융기관들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 불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안정성을 채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고 대출을 해줄 거라고 한다면 이자를 프리미엄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자율도 높은데 거기에 프리미엄 이자까지 받아야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경기 둔화를 몰고 오는 거죠. 금융부실로, 그러니까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될 텐데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까?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는 이유 하나가 바로 금융기관의 이런 대응인 거죠.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해주는. 다만 그런 행보는 마치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행보의 효과랑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죠.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른 벤처기업, 스타트업 혹은 견실한 그런 기업에게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실물 경기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물가는 좀 안정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 본다면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그러들겠네. 물가 안정 아직 아니네. 또 경기 안정 너무나 경기 안정됐네. 경기 불안하지도 않은데 금리 인하할 필요 있어? 세 번째 금융 안정 불안한 요소인 건 맞지만 그게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갈고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지난 1월 말일 FOMC 회의 분석해 드릴 때 성명서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 따라다녔던 한 1년 동안 따라다녔던 문장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라는 그 문장과 그 금융 안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문단 자체가 아예 이번엔 사라졌죠. 사라졌다는 얘기는 우리 미국 은행 건전성 혹은 금융 불안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금융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 부실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오늘 발표된 이 CPI 데이터를 가지고는 분명히 기대감이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기차 안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금리를 동결하기보다 인하할 수도 있어. 당장 3월 20일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 13.5%가 그렇게 믿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낮아질 거다. 실제 5.5% 낮아진 겁니다. CPI 발표 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당장 금리 인하가 아니겠네. 3월 금리 인하 없겠네. 하면서 주가가 빠질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이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뭐 한 5월까지는 금리를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뭐 6월부터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10월 27일까지만 해도. 근데 12월 12일이 돼서 5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앞당기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때. 근데 21일 들어서는 자 보세요. 5월이 아니라 12월 말에 들어서는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또 믿는 거예요.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는 거죠. 그때 소위 산타랠리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죠?
그랬는데 1월 11일 날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71에서 65로 빠지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빠지는 거야. 그래도 3월에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미뤄지죠. 뒤로 미뤄집니다. 1월 달 들어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이 CPI 발표되고 나서는 아예 5월도 아니고 6월에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직전에는 5월에 인하할 거라고 또 믿었다가 다시 6월에 인하할 거야. 이제 5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겁니다. 3월, 5월에 금리 인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쪼그라든 겁니다. 물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PCE 발표나 아니면 3월에 있을 뭐 발표나 FOMC 회의 이후나, 왜냐하면 어떤 발표를 하든 시장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은 3월에 인하한다고 한 적도 없고 뭐 5월에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6월에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금리 인하가 3차례 정도 있을 거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상반기에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금리 인하 할 거다, 3차례 정도 할 거다라는 점도표를 보고 시장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1월에 인하할 거야, 3월에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헛된 기대감이죠. 헛된 기대감이 꺾일 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기대감이 형성될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요. 자, 이제 긴 시간 분석해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저도 24년 경제전망서에 2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2차례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당장은 아니고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6, 7월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7월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10월에 그 전망서를 냈을 때 그때의 제 생각과 기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3월 20일, 이제 한국으로는 21일 새벽이죠. FOMC 회의 결과를 우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장 2월 22일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겠습니다만, 동결에 또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때 여기 스타 마크가 있는 것처럼 이때 SEP 경제전망과 연준이 바라본 경제전망, 그리고 점도표가 또 발표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FOMC 회의가 되겠죠. 3월 FOMC 회의가. 그때의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예를 들어서 6월에 있다 하더라도 혹은 7월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이던스를 그때쯤 어느 정도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의견 코멘트 하나 드리는데요. 홍보 의견 드리겠는데요. 제가 리포트 앤 세미나라는 새로운 과정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비싼 가격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최하는 주최 측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한 4달 전에 경제전망서를 발간했었는데, 이 24년 경제 대전망이라는 리포트를 썼고, 그 리포트를 여러분께 먼저 읽어볼 수 있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리포트를 뭐 나중에 읽으셔도 좋죠. 읽어보시고 그리고 세미나를 이제 보시는 방식인 거죠. 그 세미나는 2월 13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세미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24년 경제를 전망하고 경제의 언어를 또 습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일까? 그러면 그때 실제 돈의 이동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돈의 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경제를 전망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이 리포트 앤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기를, 온라인 세미나지만 찾아와 주시기를 추천해 드리면서 이 정도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리포트 앤 세미나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향후 경제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는데 제 채널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하루 즐겁게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